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는 단순하게 미국 IND 승인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제가 시장에 출시되면 어떤 약과 경쟁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떤 적응증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지 그런 것들을 HAB가 잘 알고 있고 항서제약의 데이터들을 근거로 결정한다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국가에 살지는 글로벌하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유효성, 안정성, 향후에 허가나 보험을 위해서는 어떤 임상 디자인을 수립할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랑 계획이 있어야 성공적인 임상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에 필요한 경우 자문단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HAB는 코빙턴에게 NDA 전에 상담을 받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임상을 들어갈 때는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약의 부작용, 효능뿐만이 아니라 임상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허가를 받을 만한 데이터를 얻어도 이게 경쟁 약물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은 신약 개발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신약 후보 물질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토론하고 임상 디자인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이 좋아도 실제로 시장에 경쟁자가 있다. 그리고 그 경쟁자가 꽉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경쟁자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HAB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HAB의 엔젤 스터디 3상 결과 발표거든요. 2019년 9월 29일에 나왔는데 여기에 신약 허가를 받았던 약들, 경쟁사 약들에 대한 자료들을 같이 제시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HAB는 리보세라닙이 시판이 될 때 그 경쟁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확보해놓고 비교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임상의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은 HAB 나름대로는 경쟁사 약들이랑 비교를 해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진양호 회장 유튜브 내용에서 또 론서프 같은 언급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CR이 사이람자 1명 빼고는 다른 데는 없고 리보세라닙은 2명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직전 비교는 힘들어도 PFS가 사이람자 2.1, 옵디보 1.6, 론서프 2, 그에 비해서 리보세라닙은 2.83으로 거의 3에 가까운 PFS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 약들이니까 당연히 적응증은 똑같은 거죠. 진행성 위험으로 전부 다 했고, 그 다음에 사이람자만 세컨드 라인이고 나머지는 3차 치료제 이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HAB 공지사항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도 직접적인 항암 효과가 월등한 약효를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들이랑 비교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밑에 내용들도 전부 다 다른 약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서프 옵티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들, 다른 약들이랑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HAB가 임상시험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약들, 다른 경쟁사 약들이랑 비교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람자가 2차 치료제였잖아요. 경쟁이 아니라 사이람자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검증을 했다, 입증했다라고 해서 사이람자 사용 여부에 제한 없이 투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약들이랑 유기적으로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공지사항에 올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차 치료제 현황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집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엔젤 스터디를 그냥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와닿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시야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 경쟁사 약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보게 되니까 더 크게 의미가 와닿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HAB는 철저히 경쟁사 약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2020년 8월 14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간암 1차 치료제로 로슈의 아바스틴과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이 병용요법으로 임상 승인을 받았었죠. 이에 대해서 역시 HAB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도 동일한 기전의 약물이고 동일한 대조군 넥사바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HAB의 요 임상도 성공 가능성에 기대가 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스틴이랑 리보세라닙 둘 다 신생혈관 억제제인데 아바스틴은 항체 치료제로 주사제이고 리보세라닙은 경구용이기 때문에 환자 수능도, 복용 수능도, 편의성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다. 우리가 주사를 놓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거든요. 하지만은 알약처럼 그냥 삼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HAB는 경쟁사 약들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HAB를 다루다 보니까 항암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건강에 대한 꿀팁들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투인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투인의 한 종류인 서6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생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6가 오버 익스프레싱 된
마이스에 대해서 보니까 라이프 스팬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서시스가 과발현된 마우스가 와일드 타입보다 오래 살았다. 자,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요. 자, 왼쪽은 메일이고 오른쪽은 피메일입니다. 여기 빨간색이 바로 서6고요. 파란색이 와일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서바이벌이 더 증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P밸류가 다 0.05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는 건데, 반면에 이제 피메일에서는 의미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한해서 포유류잖아요, 마우스가. 그래서 포유류 마우스에 서6가 과발현되어 있는 생지를 보니까 오래 살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요즘 노아의 종말 책을 읽고 있는데요. 자, 저자가 데이비드 싱클레어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분 본 적 있는데 저 저자인지 모르고 그냥 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봤던 그 사람이더라고요. 하버드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고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필연적 운명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고치듯이 노아의 원인을 제거하면은 젊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자기가 이제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는 신체 나이가 훨씬 젊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저자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노아 이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후성 유전체다. 그래서 후성 유전체는 어느 유전자를 켜고 잠재우고 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이라는데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체 동일하지만은 이 후성 유전적 힘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고 늙는 속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느냐? 후성 유전적 잡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DNA가 끊기는 것과 같이 세포에 심한 손상이 일어남으로써 생긴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서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유전자에 달라붙어서 그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 기능을 하는 이 서투인이 후성 유전자인데 요게 바로 끊긴 DNA로 가서 수선한 다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빈도가 좀 많아지면은 이 서투인 같은 게 제자리로 찾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곳에 유전자를 발현케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은 후성 유전적 경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약돌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배아 줄기세포가 있는데 요게 3비타를 따라서 각각 자기가 분화할 세포로 갑니다. 여기 딱 박혀 있죠. 혈액, 근육, 뼈, 장기, 피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야,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자기가 분화돼야 할 자리에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환경 요인들로 인해서 후성 유전적 잡음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막 지진이 나던가 산이 침식되던가 그러면은 얘가 제자리로 안 있고 다른 데로 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기능 이상이랑 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DNA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천 가지로 세포로 분화할 수 있지만은 분화한 뒤에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요거 때문인데, DNA가 햇빛이나 X선에 손상될 때처럼 후성 유전체의 과격한 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세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얘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 세포는 차단된 상태로 계속 유지돼야 할 유전자들이 켜집니다. 이 서투인이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 기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켜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부 세포여야 하는데 막 뉴런, 콩팥세포 이런 다른 세포들의 특성이 뒤섞인 잡탕세포가 되는데, 자, 이러한 정보 상실이 심장병, 암, 통증, 쇠약, 죽음의 세계로 이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가해서 서투인과 같은 장수 조절 인자들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서투인을 활성화하는 NAD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체내 농도를 증진한 결과 늙은 생쥐의 몸에서 새로운 모세혈관이 형성되고 노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후성 유전체 불안정성이 되돌려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약물로 노화의 측면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러한 분야가 혁신이 된다면은 40대 중반에 노화가 나타난 사람이 한 달간 약물을 투여하면은 몸이 점점 젊어져 25세로 돌아가는 일도 상상만은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113년 살 수 있고 자신의 공식적인 견해는 150년까지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